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이 전당대회 막판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거 자필 탄원서가 나왔어요. 공개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 자필 탄원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그 과정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봤더니만 요즘은 보니까 서면으로 아예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자로 다 법원에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보낸 게 8월 19일자입니다. 4장짜리를 자필로 썼어요. 그 글씨는 참 못 쓰던데. 그러니까 17일 날 법원에 가서 본인이 소명을 하고 주장할 건 다 해놓고는 생각해보니까 빠진 게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4장짜리를 이틀 후에 보낸 거 8월 19일 날. 그럼 이게 전자로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측 변호인들에도 통보가 가는 거예요. 다른 측에서 청구인 측에서 다시 말하면 채권자 측인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이런 문서가 왔습니다라고 통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로 다시 거기서만 좀 나온 것 같은데 제 눈에 띄는 대목 언론에서는 뭐 신군부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현재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은 있더라. 예를 들어서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와서 당 대표직을 당대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라든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해주고 대통령 특사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본인한테 제의하더라. 이런 제안을 받고 본인은 모멸감 때문에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 자체는 아시다시피 쭉 진행되는 거 보니까 오비 일학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원에 대해서 완전히 절대 권력자가 저를 핍박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게 강합니다라는 식으로 자기 시각에서 4장짜리를 써 보낸 건데 그래서 뭐 판사님들이 세 분이서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인 판단에는 큰 영향을 못 주는 거다. 다만 이게 이제 공개되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잠깐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이거 셀프 공개해놓고 왜 셀프 격앙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준석 대표 측이 했어요. 예, 이게 새어나갈 곳 열람 가능한 사람은 세 그룹입니다. 판사, 그다음에 양측 변호인과 양측 당사자들 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중에 하나죠. 그냥 통상 재판부에서 이거를 공개를 하거나 유출시켜서 얻을 실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절차상 문제도 제기될 뿐더러 신뢰에도 있고 괜히 평지풍파 구설에 휘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양측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공개해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또 요거까지 또 수사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랬고 본인이 또 뭐 열람용이라고 찍혀 있는 게 공개되지 않았느냐. 나는 원본만 갖고 있고 내가 내 거를 쓰는데 열람용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 아마 열람용 날인이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건 법원에서 찍었겠죠. 왜냐하면 양측 법률 대리인들에게 교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참 별게 다 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면 감정 싸움으로 완전히 치닫는 것이고 가랑비에 옷 젖는 정도가 아니고 폭우가 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서로 돌아올 길에서 완전히 반대로 멀어지는 것 같긴 하고요. 사용된 어휘는 상당히 자극적이더군요. 신군부 이런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거의 오불관 대응하지 않는 것을 이 건에 관한 기조로 정한 것 같고 그것은 여러모로 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이준석 대표는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이준석 그룹을 결집시키는 힘은 있겠지만 그 이외의 그룹에게는 이준석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제발 가처분 이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마 법조사에 처음 봅니다.
옛날에 취집하셨었죠, 법조. 네. 이런 일 흔했습니까? 쉽진 않은데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인용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그렇죠. 시간이 계속 부분이 가니까. 되거든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예상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뭔가 돌아가는 게 낌새가 이상한데라고 느낄만한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각할 것 같으면 양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당의 일이고 절차를 밟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치유됐다고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믿기 때문에 각하한다 땅땅땅 하면 될 것을 네.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 불안해지는 요소 있는 거죠. 헌법 정신 따지고 정당법 정신 따지고 당헌 당규를 따지기 시작하면 네. 자 최고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게 몇월 몇인데 회의를 한 것은 어타 그러니까 결의에 참여한 거는 근데 그 동안에 뭐가 변했느냐라고 이렇게 이 뭐 불안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면 보통 2, 3주로 걸린다 그래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집권 여당의 내부이긴 하지만 대표직이 유지되느냐 날라 아니면 뭐 이런 비대위가 유효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법원도 재판사에 법원사에 남을 기록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목에서는 길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저는 느낌이 좀 당 쪽에서는 느낌이 싸할 거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통상 네.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소송을 상정하고 일시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뭘 정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처분이었거든요. 대부분은 물론 이례적으로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가처분이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것 자체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법원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줘서 인용이 된다고 하면 곧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자 당이 질서를 바로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동안 두세 주일 이 폭풍 과정을 경과해 오면서 양측의 감정 대립과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새끼친 것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네. 주호영 체제는 법적으로 의미를 상실하겠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이준석의 복권과 이전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성동의 정상적인 복귀 및 통치력 회복? 그러기에는 내홍이 너무 크지 않았느냐.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신 의원님? 아니 이제 이강윤 소장의 말씀이 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인용된다 하더라도 첫째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동안에 당원권 정지 때문에 당에 못 들어와요. 다시 그렇죠. 말해서 대표는 6개월도 아니에요. 따라서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인정했던 현상을 인정했던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다시 원내대표를 선출하자는 주장을 할 테고 이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예. 되면 글쎄 굉장히 좀 완전 국면 자체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혼탁해졌는데 법원에서 판정을 자 이준석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현실과 타협할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 남는 문제는 윤핵관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또 대통령 나름의 판단도 깔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한다. 다만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저는 자필 탄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이런 실무를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 특정인 이름이 나와요. 김기현, 주호영. 네. 표현이 보면은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과 복지부동하는 그런 분들이었던 두 분, 김기현, 주호영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것은 절대자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 때문 아니겠냐 이런 표현이 썼단 말이에요. 뭐 자기 편을 그래도 당내에서 들어줬던 게 어떻게 보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네. 이 두 명한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손하고 속마음을 드러낸 이준석의 속마음이 이렇게 되겠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고립되는 지경으로 가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뭐 재판부만 보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좀 내용도 그렇지만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이 쫓기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을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의 조력을 구합니다. 네. 저 좀 도와주세요, 판사님. 이렇게 끝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쫓기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 더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혼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전당대회 좀 빨리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조금 더 늦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모신 자리에서 인수위가 도대체 뭘 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안철수 의원 쪽을 공격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당권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당장에 급한 것은 내일하고 모레 막 의원들 연찬회가 있다니까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호영 현재 비대위원장께서 인터뷰한 걸 보면 당내 세력 구성을 어떻게 보면 그 의견 흐름을 1월 달 그러니까 정기국회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게 아마 70%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7대3, 뭐 6대4를 구도로 보는 모양인데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쪽에 전 원내대표나 의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니, 비대위라는 게 이렇게 길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당장 이재명 민주당의 대표가 탄생하는 게 8월 28일인데 네. 그렇게 딱 되면 이제 전열을 정비하여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대여 강경 모드로 나올 게 뻔한데 우리는 있고요. 비대위로 이렇게 계속 간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논리인데 아마 내일 모레 의원 연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는 그 분수령이 높아요. 의원 연찬회가. 어떻습니까? 곧 9월인데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의 예산, 한 해 국회 활동의 하이라이트이자 꽃이잖아요. 그걸 앞두고 순탄해 보일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이는 이번 전대. 이번 전대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하나, 이거는 당권 경쟁과 전혀 무관하게 제가 정말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솔직히 이번 인수위가 좀 지나간 얘기는 했지만 공부를 덜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2달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과거에 대한 정리를 짤막하게 하고 정권 딱 출범하자마자 대표 브랜드 2-3개쯤은 딱딱딱 내놔서 전국을 이끌어가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끌어가고 국민들의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인수위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인수위가 내놓은 뭐 국정과제 모든 인수위는 항상 100개씩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 100개 외우는 사람은 기자도 없어요. 신문 일반 국민은 더더욱 안 보고 제일 장사되는 거 2-3개. 그래서 논점을 딱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전국에서 그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야 간에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아무래도 이니셔티브는 집권 여당 쪽에 있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왜 중요하냐면 의석의 열쇠를 만회할 수 있는 여론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인수위는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다. 대통령께서 지휘봉 들고 나와서 용산으로 옮겼을 때 좋은 점만 설명했던 게 기억에 남지 인수위 졸업할 무렵에 안철수 위원장이 뭐라고 줄줄줄 설명했는데 so what?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이 그닥 눈에 띄는 게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번에 인수위가 좀 그랬다 하는 얘기도 그 점을 살짝 파고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예.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시끄럽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당원 자꾸 바꾸자는데 이 당원이 이렇게 쉽게 바꿔도 되나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그 점에서는 조금 이것을 주도하는 측에서도 왜 이리 급하지? 그다음에 정말 그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최소한 토론회 한번 안 해보고 의견 교환도 별로 없었잖아요. 이름도 뭐더라?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 그러는데 여론조사에서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만 온라인 투표 해보면 아주 강성 지지자분들만 투표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이 과대 표집되는 경우가 항용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투표 실제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는 그 투표 행위를 보아도 또 매파 또는 적극적인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게 십상인데 온라인 투표는 그 속성상 그 정도가 아주 강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모든 전권을 주고 상당히 중요하게 하자는 거고 무엇보다도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이게 지금 최고 의결기구로 바뀌는 건데 이 점은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죠. 누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박재명이 되든 박용진이 되든 또 몇십 년 후에 민주당의 리더가 누가 되든 간에 이 조항은 대단히 신중함을 필요로 하고 뭔가 보완책도 조금은 필요하다. 잘
표현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을 잡아내는 장치는 뭐가 있을까?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열의로 참여하는 게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긴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면 정치 분란거리가 됩니다. 보통 정당의 최고 의사 결정 단위가 뭐냐?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지? 라고 할 때 최고위원회의냐? 당 대표냐? 보통은 전당대회라고 표현해. 전당대회. 왜? 전당대회를 통해서 말 그대로 전 당원들의 뜻이 분출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을 최고의사 결정 단위로 보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그 전당대회 위에 권리 당원 전원 투표를 하자. 명분은 아니 당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자는데 뭔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형식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네.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예요. 말씀하셨다시피 과대 대표되는 측면도 있고 적어도 말이죠. 이 진성 당원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건데 정치 현실에 내려가 보면 국회의원 경선, 시의원, 구의원 경선 때 지구당에서 1,000명 정도 진성 당원만 갖고 있으면 명단만 확보하고 있으면 네. 당내 경선에서 무패. 이런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게 진짜 질분한 올바른 민주주의냐? 뭐 어디 갔대서 당원들이 뜻인데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여기서 우상호 의원은 뭐 전 당원이 120만 명인데 지금 여론을 주도하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5만 7만인데 그거 다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끌고 가는 게 정치 생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똘똘 뭉친 소수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힘도 세고. 따라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두 분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한 3시쯤에 이 비슷한 어느 정도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예.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과될까요? 그거 제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미 경랑은 아까 참 좋은 얘기하셨네요. 조직화된 소수가 네. 침묵하는 또는 발언하지 않는 다수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장 정치의 생리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오늘 정확히 드러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막 저기 하신 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사이에 그 간극을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말하지 않는 분들은 가중치를 둔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또 하나는 지금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대표의 선거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도 좀 유심히 보니까 네. 5명을 뽑는데 이른바 비명 그러니까 이재명 걔가 아닌? 걔가 한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4명이 최고위원 4명 그러면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4명 6명 되잖아요. 본인이 대표가 2명을 임명하면 최고위원이 최고 지도부 9명 가운데 8명이 이재명 대표의 직할 체제로 간다. 또한 이것도 만약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바꾸게 되면 당은 거의 99.9% 이재명 당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당내에서 비주류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행사하는 명칭 이런 것도 586 친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느낄 만한 김종민, 박용진, 이원욱, 윤영찬 이런 분들이 느낄 만한 공포감은 당내에서 완전한 극소수로 0.1%로 짜그라드는 자기들의 모습 이런 건 공포심은 좀 저는 약간 이해가 돼요. 한 가지 추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전당대회 특징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이전에 전부 다 40 넘었는데 지금 34,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격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둘째, 새로 들어설 민주당 당대표가 무엇을 추진하든 간에 통합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기란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거의 보이콧에 가까운 보이콧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시나 외면에 가까운 채 치러진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도부가 어떤 노선을 어떤 수위의 목소리로 얘기할지는 짐작하는 것 그닥 어렵지 않으나 민주당의 당력이 온통 한 곳으로 똘똘 뭉쳐서 마치 송곳이 무엇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한 곳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뾰족한 것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조금 걱정이 된다. 예. 너무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양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공천이 끝나고 나면 나눠질 수 있을까요? 쪼개질 수 있을까요? 어느 당이든. 저는 공천 전에 정청 전에. 정당 분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정치 개혁의 요구가 거대 양당의
독점적 공존, 적대적 공존 이런 말 해왔잖아요. 아, 양쪽 다 이건 안 되겠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고 우측 정당들도 좀 더 분화해서 스펙트럼을 아주 여기부터 여기까지 좌측도 좀 나뉘어서 다당제로 가면서 두세 정파가 연합해야만 안정적인 정치 권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도 가자라는 욕구가 이건 좀 느낌적 느낌이긴 하지만 앞으로 2년 남은 총선 전후로 굉장히 분출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민주, 국힘, 양당 독주 체제에 대한 염증과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문제 제기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론적으로 소장님의 말씀에 동의, 현실적으로는 고개를 좀 갸우뚱한 대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양당의 내부 상황상 밀어내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당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내부는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자는 강한 힘이 오히려 비주류의 존재를 가치를 없애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푸시 요인, 다시 밀어내는 요인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 만일에 호남의 대다수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면 민주당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만약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면 공간은 분명 논리적으로는 생긴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뭉치고 하는 거냐 또 이걸 뭉치게 만들 만한 요인, 정치력, 정치 인물 이런 게 다 종합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떨까? 저는 약간 회의적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 관련한 법을 발의하겠다. 철험의 의원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검찰 출석에 대한 얘기가 또 맞물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이번엔 얘기를 해주세요. 제 느낌이 이런 거죠. 네. 이재명 우리 대표 예정자의 부인께서 예정자예요. 경찰에 잡혀 어떻게 보면 출석에 조사를 받는다.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김건희 여사 잡아야지. 난 저는 이 대목이 참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 특별 검사는 아시는 대로 적어도 뭐 최순실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나름 뭔가 있어야 특별 검사가 되고 여야가 합의해야 특검이 되는 건데 네.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 공세적 요소가 분명히 크다. 따라서 무슨 특검보다는 사실 뭐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대통령실 비서실 어제처럼 출석이 시킨 가운데 뭐 굉장히 공격을 강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추석 이후에 국정조사가 있잖아요. 국정감사. 네. 국정감사 때 굉장히 자료 준비 많이 하고 속을 많이 파서 내용 있게 추궁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검 얘기는 대선 기간 중에 내내 나왔고 두 후보 진영에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한 바가 있어요. 물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법적 지위에서 변화가 생겨서 대선 기간 중에 했던 얘기를 100% 리얼라이즈 하라고 요구하기는 좀 힘든 점은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 예정자, 네. 당대표 취임한다고 보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차곡차곡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특검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거 실현 여부는 떠나서 근데 일단 수적으로는 가능은 하지요. 도전에 응전하는 수위는 도전의 강도에 비례하기가 대단히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정조사를 한번 하고 가자라고 하는 건데 국조무용론 바로 나올 겁니다. 그동안 수사를 하고 온갖 질문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진 게 없었는데 국정조사하는 것은 차라리 시간 낭비일 거고요. 그건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큰 흐름을 얻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중요한 건 일단은 법인카드 이것은 이제 기소와 소환이 시작됐으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민주당 측의 태도인데 이재명 대표 예정자 대표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아내를 관리를 잘못하게 해서 공직자들이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게 국민의 정서에는 그닥 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배모 5급 사무관을 임명한 것은 본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는 거죠. 아내가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아내는 그냥 이 돈 어디서 사왔어? 왜 이렇게 잘 사와? 이거 누구 돈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걸 묻지 않은 물론 그 책임이 있는데 네. 1차적으로 이걸 부인의 허물로만 돌리는 것은 저는 인식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점은 지난 대선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데뷔 일정 얘기 좀 해볼게요.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왜 옛날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 지금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왜 대통령이 다음 주에 어디 갑니다. 다만 이것은 엠바고입니다. 비공개. 경호 엠바고 뭐 이렇게 돼 예, 있죠. 붙이죠. 네. 그러면 보통 안 쓰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부장한테 보고만 하거나 이런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 아예 지역에 간다. 지역 일정 중에 현장 방문이 있다로까지는 기자들 출입 기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SNS 건의사랑에 어떤 사람이 댓글로 자 20 며칠 날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옵니다라고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참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는 또 이거는 또 이전에 뭐 일도 있었으니까 적어도 건의사랑 대통령 영부인의 팬클럽 이름이라는 그 팬클럽 회장하고는 뭐 절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존재하는 건지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대통령실에서 뭐 어제도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건희 여사와 이른바 건진법사 관계도 찌라시에 돌아서 조사를 했더니만 1년 동안은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팬클럽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집권 초반기에 취임 초반기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방한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진도 사진 찍고 찍었을 했던 게 그게 최초로 공개된 곳이 카페였어요. 요번에 또 이래요. 근데 그 사진은 그냥 애교로 봐준다고 칩시다. 일정이 노출된다는 건 1급 경호 사항입니다. 이건 국가 기밀이고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닌 사적 친목단체라고 주장하는 그곳에 버젓이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취임 100일이 지나고서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데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엄명을 내려서 경위를 조사하고 문책할 게 있으면 하고 차제에 팬카페는 말 그대로 서포터즈들의 그냥 친목단체 정도로만 기능하게 해야지 이들이 자꾸 뭘 한다 대표 변호사인 강신업 변호사가 누구를 변호한다 등등등은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나쁘게 미치는 것 한마디로 이건 팬카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